작년에 워낙 힘들어서 올해는 좀 괜찮아지면 하는데 올해도 뭐 딱히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고 그냥 견디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우리도 좀 작년보다 좀 침체돼 있는 입장이고 뭐 지금 뭐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세계 경기가 침체가 돼 있으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해요. 지금 다 분경기가 엉망이 지금 세 받은 사람도 지금 고통이 많아요. 안 되니까 장사 안 돼 세도 안 내고. 요즘 20대도 뉴스 보면은 명예퇴직 많이 한다고 듣는데 그거 남일 같지가 않고 언젠가 저한테 닥칠 수 있으니까 많이 걱정돼요. 안녕하십니까. 2016년을 맞아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YTN 국민신문고 유석현입니다. 새해 어떤 덕담 주고받으셨습니까? 저는 한 대기업 건물 앞에 걸려있던 글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함께 버텨냅시다 라는 글귀였는데요. 그만큼 새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신문고는 2016년 신년 특집으로 위기의 한국 경제, 돌파구는 없나? 라는 주제로 앞으로 6주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듯이 오늘 첫 시간은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들 늦었다 이러고 나간 사람들은 이제 뭐 끝났는데 왜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큰애가 5살이고 둘째 이제 태어났거든요. 근데 와이프도 힘들고 가족들에게 똑같은 이런 힘든 걸 같이 이렇게 겪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듭니다. 뭐 이쯤 되면 뭐 눈물이 안 고이겠습니까? 지금 일만 계속 열심히 진짜 했거든요.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눈물은 날라게도 말로 못 하겠는데. 옆에 좀 이동하면 안 될까요? 나 눈물 안 흘리는데. 갑작스런 한파가 불어닥친 지난달 28일. 이상진 씨가 오늘도 출근길에 나섭니다. 올해 37살, 두 아이 아빠인 상진 씨는 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외국으로 보낼 거대한 배가 완성되면 시운전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씨가 도착한 곳은 회사 앞 천막. 이곳으로 출근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돼갑니다. 비록 회사는 문을 닫았지만 이 직원들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침 조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해 주시고요. 정신없이 바쁘던 기억들은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제일 많을 때 한 4,5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 12시 땡해서 빨리 가서 밥을 먹지 않으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12시 한 20분 돼갖고 밥 먹으러 가면 줄도 서야 되고 밥 다 먹고 나오면 바로 일하러 가야 되고 근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때가 훨씬 재밌었던 거죠. 신화 SB 1940년대에 처음 세워진 국내 최초의 조선소란 걸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세계 10위 안에 들던 곳입니다. 그 MR 탱크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어디 그 선사들이 신화만큼 배 잘 만드는 데 없다. 용접이 이제 조선소의 꽃인데 용접을 배우려면 신화조선 가서 최소 3년은 근무해야 밖에 다른 조선소 나와도 아 용접은 조금 하는구나 이 정도로 그러니까 용접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관학교 정도 그렇게 되는 회사였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 하지만 지난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경제 위기. 거대한 골리앗처럼 끄떡 없을 것 같던 회사는 끝내 버티지 못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의 주문은 뚝 끊겼고 결국 크레인은 멈춰섰습니다. 2010년 워크아웃으로 시작된 인력 감축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 이 대주주인 이국철 회장은 정관계 로비로 구속됐습니다. 이어진 법정 관리에서도 회사는 번번이 회생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5년 만인 지난해 11월 말 법원은 파산, 회사 폐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힘들게 버티던 1,300명 노동자들은 거리로 밀려났습니다. 법원의 파산 선고는 기업에겐 사실상의 사형 선고입니다. 하지만 23명은 사표를 거부하고 천막을 쳤습니다. 남아있다는 걸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마저도 접으려 합니다. 1월 달부터는 천막을 철거는 하지 않지만 나머지 조합원들은 생계벌이를 하러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쇠락은 당장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함께 배를 만들던 직원들은 이제 대부분 다른 조선소, 그것도 하청의 하청업체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씨도 급한 대로 가스통을 짊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조선소가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를 이제 구해봐도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냥 그 구하기 쉬운 이제 배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내일 뵐게요. 천막을 지키던 이상진 씨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요. 저기 이제 저녁에는 집회 끝나고 고구마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쪽에도 보탬되고 집에도 보탬이 되려고 하러 가는 건데 잘 안 됩니다. 이 군고구마통 하나가 상진 씨와 가족을 지켜주는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새벽 한 2시, 3시에도 전부 술집이 막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 솔직히 부동산에 뭐 집 원룸 이런 거 잡을래도 부동산에 문 열고 들어가면 부동산 아저씨들이 쳐다보질 않았어요. 손님이 와도. 완전히 그냥 여기 어마어마했었는데. 하지만 이젠 그것도 옛말이 됐습니다. 3시부터 한 11시 하면 많이 가져가면 둘이서 한 3만 원. 그러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멈춰선 건 거대한 크레인만이 아닙니다. 주변에는 문을 연 가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포기 상태. 보통 한 3, 4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땐 장사도 잘 되셨겠네요. 잘 됐지. 한 10년 했지. 이 집 지은 지가 21년인데. 여기 몇 명 왔다 갔다 해요? 많이 왔다 갔다. 뭐 하루 종일 앉아봐. 한 점심때 되면 한 10명 정도 안 돼. 우리 집에 담배 오늘 2갑 팔았어. 신하를 포함해 이 항구에 모여있던 중소조선소 3곳이 속절없이 쓰러지면서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신하 직원들이 모여 살던 이 아파트는 한 달 사이 60여 세대가 한꺼번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직원 숙소로 이용되던 인근 원룸촌도 3분의 1이 비었습니다.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이곳은 조선소를 출퇴근하는 근로자들과 이 가족들로 늘 붐비는 주택가였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거리를 다니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불이 꺼진 도남동 227번지. 모두가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웃는 날이 언제쯤 오게 될까요? 오늘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누기 위해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 그리고 남창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샵 002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교수께서 화면 보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쓰러질 수 있는 거냐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터전이 지금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통영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 사업장 곳곳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경제 빨리 살려서 일자리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의 조선소 세계 10위 안에 들던 그런 회사가 이렇게 힘없이 도산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남 박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일단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은 그 경영진, 정책금융,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조선업은 상당히 호황이었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 신화 SB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거의 1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 같은 경우는 3년 평균 17.5%였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이미 부실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2007년 기준으로 3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3.9%입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매출액이 1조 원이라고 하면 업 손실이 1,400억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2007년도에 구조조정하지 못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가지 못하고 2010년도에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일단 거기서 경영진의 실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아웃에 들어가서도 그때 주 채권은행이 국채은행이었는데 그 다른 채권단하고 협의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매각 기회가 있었지만 그걸 놓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작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에 파산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실패한 기업 구조조정이랑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수님 전문가가 보시기에 그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갈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그 신화 SB는 지금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가격이 싸더라도 그래서 전체를 이제 3자가 인수한다면은 회생 가능성이 있고 근로자들도 복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선 경기입니다. 조선 경기가 살아나야 이것이 이제 3자 인수되고 회생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조선 경기가 살아난다 이런 기미는 그렇게 확실히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주제로 방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과연 구조조정이 뭘까 하는 거였습니다. 저만 해도 구조조정하면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드는데 우리 남 박사께서 보시기에 먼저 구조조정의 정의부터 좀 짚어주시죠. 기업의 구조조정은 원론적으로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모든 노력을 통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이 대외적인 경제 여건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수익성 악화와 같은 대내적인 문제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인 거죠. 여기서 이해 당사자라는 거는 주주가 될 수도 있고요.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임직원이 될 수도 있고 협력업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을 통해서 그 기업의 가치를 회복하거나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업을
재편한다든가 조직을 재편한다든가 그다음에 인력을 구조조정한다든가 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인력 조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일전에 구조조정을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경제가 자동차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은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경제는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고장난 자동차가 그냥 달린다는 겁니다. 도로에 많은 자동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우리 자동차가 조만간 멈춘다라고 했을 때 거기 타고 있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동차 고장이 단순한 부품 고장이 아니라 엔진이 고장났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에 보면은 주력 산업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이런 산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침몰한 어떤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치면은 위기의식이 너무 낮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제대로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수리한다고 하면서 지금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구조조정이 단순하게 경제 위기를 근로자들한테 떠넘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업의 구조, 산업의 구조를 바꿔서 다시 살아나자 이런 차원보다는 일단 자동차 고장 났으니까 운전자 도망가고 그냥 모든 고통 승객한테 맡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까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어디 가야 되는데 그 방향, 목적지를 알려주는 내비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정부가 아직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국회는 법안 놓고 싸움만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방향 감각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조정, 우리 경제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올바르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실 기업의 정리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도 지난해부터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해서 구조조정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대기업 19곳이 추가로 구조조정 명단에 오르면서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그 자세한 내막을 박조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경제에 중출할 수 있는 제조업 영업 이익률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수출이 계속 줄면서 지난 2014년에 4.2%, 이 10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아도 4만 2천 원 남겼다는 말입니다. 이 제조업 평균이 이 정도인데 적자 기업들의 어려움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 기업들은 보통 이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하고 나중에 벌어서 갚는 이 구조인데요. 3년 내리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고 있는 이른바 한계 기업이 점점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산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이 큰 기업들 중에서만 이 3,295개, 중소기업 가운데선 3만 개가 넘는다는 보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기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버티다 이 도산이라도 하면 막대한 돈을 빌려줬던 국책은행들까지 흔들릴 수 있고요. 나라 전체의 금융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네, 박조은 기자, 특히 올해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죠? 맞습니다. 먼저 미국이 올해도 금리를 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위안화 가치 하락, 그리고 저유가까지 이어지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어려웠던 지난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방식으로든 불어난 부실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을 권하는 사회. 하지만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근로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만 가는데요. 제가 경남 통영에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많이 먹지 마라, 아이고, 술. 돈 넘치면서. 형님 살거 아닙니까? 3만 원 한번 냈어요.
그래도 3만밖에 없대요. 진짜 뭐 가게 일에 뭐 지금 하고 있는 건 좀 어떻습니까? 장사 안 되지. 조그만 구멍가게 하면서 장사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든 거야 이게. 근데 회사가 지금 이렇다 보니까 뭐 어쩔 수도 없는 게가 나는 나이가 50 넘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산다고 이제 티치 나왔는데 사실 동생들 너한테 보기 미안치 솔직하게.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아이고, 형님 고생 얼마나 했는데, 아이고, 참. 마음이 아프다. 한번 해야 되겠다.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정말 이 신화가 그래도 가족 같은 그런 회사였는데 맞아요. 정말 끈끈하게 한 집 건너 한 집 전부 다 막 이래 다 알고 서로 막 그럼 하고 업체도 다 가족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저녁 8시 넘으면 요 자리가 없었거든. 좋지. 화장실 간다 그러면 나가갖고 그래도 작업복이고 딱 나가면 가오가 내가 낸데 있다 했는데 지금은 우리 작업복이 없잖아. 만나면 전부 봐봐. 다른 회사 그 가지각색이라 우리는 지금 만나면. 그때는 직장이 있고 따뜻하니까 그 정도 또 용돈도 쓸 수가 있었지만 요즘은 담배값도 비싸고 뭐 어찌 살아야 되긴 거 걱정이 그때 여기 와가지고 젊은 청춘 다 바치고 이제 아들 대학 보내고 준비할 때쯤 되니까 이제 회사는 없어지고 막 그 찌꼬리만한 월급 갖고 이제 아들 대학 보내려 생각하니까 정말 춥지. 정말 추워. 조수소 옷만 해갖고 작년부터 입은 옷이 5벌 돼요. 5벌. 회사 종류만 현 S 성 그 다음에 지금 3거 입고 있지만은 5벌을 입었더라고. 그러니까 1년 한 반 정도만 해. 진짜 눈물 나더라고. 또 그 당시는 서로가 뭐 식사했습니까? 갑시다 식사 안 해서 밥도 한 거 대접을 할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밥을 얻어먹어야 될 입장인데 밥 묻나 안 묻나 말도 무지로 뭐 하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다들 내 자신도 지금 그러는데 아이고 빨리 좋은 날 사장님이 장사가 일이 안 돼 없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장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양 안 되는 거면 우리도 50% 할인해. 우리도 죽었는데 뭐 짝인데. 그래도 사장님 더 죽습니다. 예. 아유 형님 뭐 일단은 이렇게 만난 것도 참 형님 덕분에 만나서 고맙고요. 이왕 뭐 회사는 그만뒀지만은 기존 남아있는 사람들 다시 좋은 사람이 회사 유수해가지고 복직돼 갖고 옛날처럼 네. 새롭게 돌아가고 진짜 내년에 웃으면서 정말 좋은 데서 술도 한잔하고 아이, 막 그럼요.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내년에는 애가 이제 둘 다 고등학생이라서 진짜 몸이 허락하는 만큼 열심히 돈 벌어갖고 한참 때 아이가. 예. 진짜 기분 좋게 내년을 맞이했으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내년 소많이 먹고 소원이 장기 가야 될까 아이가. 장기는 당장 최고야. 일단 직장은 안전해야 된다. 직장 안전해야 되고 행인들 건강해야 되고 우리 건강해야 오래 되고. 몰락하면. 나도 한 번 지나가면 네. 내가 17년 18년을 회사를 다녔는데 참 정문에 경비 한둘이 서가 있고 눈물이 나지. 요즘은 보지를 못하겠다. 그냥 지나간다. 그런 아픔이 생겨. 내년에는 우체기나 회사 좀 정상적으로 네, 돌아가 잘 먹고 잘 살고 주위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겁이 안 맞지? 예? 여기야! 야야! 아이고 그렇다. 난에 더한 두산 인프라코가 올해 벌써 네 번째 희망 표지. 신입사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비난이 이렇죠. 사람이 미래다. 네, 앞서 경남 통영의 상황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여기서 두산 인프라코의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원에 대한 강제 명예퇴직이 논란이 되면서 물론 철회되긴 했습니다마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이 교수께서 두산 인프라코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산그룹의 모토가 사람의 미래다. 예.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명예퇴직 사태를 보고 나니까 사람의 미래다가 아니고 구조조정의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인프라코어 사태는 갑의 입장인 기업의 일반적인 횡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경영 부실을 근로자한테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20대 근로자한테까지도 결국 경영 부실을 떠넘기는 이런 행위를 했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근로자는 소모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래 너 나가라 기업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차원의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근로자들 껴안고 같이 한번 살아보자. 기업을 살리기 위한 공동 운명체라는 겁니다. 예. 그걸 저버렸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기업이 위기를 겪게 될 때 이 고통 전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통 분담을 하라는 겁니다. 예. 경영자와 근로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라 하는 예. 것이고요. 또 설령 명예퇴직 이런 것을 실시해야 한달지라도 일방 통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호 소통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근로자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안 되겠다. 너 나가야 되겠다. 일방 통보한다면은 이거는 기업으로서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어렵죠. 예. 우리 남 박사께서는 어떻게 또 보셨습니까? 예.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두산의 경영진이 상당히 그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서 잘 좋았다가 수익성이 좋았다가 최근 들어와서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동성 문제에 좀 빠졌고요. 그래서 우량 사업부인 그 공작 기계 부분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구적인 노력의 차원에서 그 인원 감축을 위해서 명예퇴직자를 이제 신청을 받았을 텐데요. 근데 제가 봤을 적에 그 경영진들이 그 노사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그 인력 구조 조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처럼 기업이 그 어려운 시기에는 그 일방적인 인력 구조 조정보다는 노사 간의 공감대 또는 합의를 통해서 잘 협의점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그 두산 인프라코어의 그 명예퇴직 신청자 문제 같은 경우는 향후 그 인력 구조 조정이 있을 때 다른 게 인력 구조 조정이 있었을 때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구조 조정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구조 조정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 조정은 사후 처방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상시 처방으로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경영이 부실해지는 건 되게 방치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 그래 사람 덜어내자, 위기 극복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위기를 해결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근로자 쓰러지죠, 기업 쓰러지죠, 경제 망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결국은 이제 상시 처방을 내려라 하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 우선 상시적으로 기업을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 지배 구조는 효율적이냐? 우리 회사 인력 구조는 생산적이냐? 우리 회사 재무 구조는 건전하냐? 우리 회사의 기술력은 뛰어나냐?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때마다 문제가 터지면 처방을 내리고 고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적이고 이제 이 선제적인 그런 구조 조정을 해야 그것이 기업이 건강하고 기업 발전에 튼튼한 어떤 그 버팀목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지 않다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 보면은 대기업들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그 밑에서 중소기업들이 하청업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중소기업 포고 함께 무너지는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어떤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친다면은 그래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너무 심하다. 어떻게 골목 상권까지 대기업들이 다 침범하냐. 그러지 말고 경제력 분산시켜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기 영역 갖추고 마음대로 성장하고 마음대로 창업하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춰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함께 이겨내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힘을 갖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산업 구조 조정, 경제를 집중해서 이것은 뭐 정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조 조정은 위기가 닥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고민하고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남 박사께서 보시기에는 외국의 경우 어떻습니까? 일단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 하는 어떤 사적 구조조정에 대한 법률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채권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또는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기업 같은 경우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중단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과감한 인적 구조조정이 발생을 합니다. 단 우리나라하고 약간 틀린 거는요. 그런 인적 구조조정을 할 적에 그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그 엄격한 그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를 하고요. 또 해고와 관련된 관행에 따라서 퇴직금 외에 뭐 퇴직 위로금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다른 일자리를 그 찾아주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 지멘스 기업 같은 경우 2014년도에 그 에너지 사업 부분을 재편하면서 약 12,000명 정도를 인력 구조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를 하면서 그 구조조정에 포함되어 있는 그 12,000명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을 노력하겠다라고 같이 발표를 한 것이 그게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 세계 굴지의 자동차 업체죠. 일본의 도요타 경우에 위기를 아주 잘 넘긴 케이스로 볼 수 있겠죠? 네. 도요타 자동차는 노사 관계가 좋기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1950년부터 65년 동안 무파업입니다. 그것이 위기가 왔을 때 이겨내고 더 성장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2009년에서 2010년 도요타는 대규모의 리콜 사태를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도요타가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 상태가 됐었는데 이때 도요타가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뭐냐면요. 이사 숫자를 27명에서 11명으로 줄입니다. 반도 더 줄였군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솔선수범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서 보너스를 삭감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취한 조치가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등 10개 신차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는 겁니다. 기술 혁신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은 신흥국 매출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시장 개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치면 위기가 오니까 그래 경영진이 솔선수범한다. 그리고 기술 혁신한다. 그리고 시장 개척한다. 그러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러질 것 같은 도요타가 지금 1년에 1,000만 대 이상을 수출하는 세계 1위의 자동차 업체입니다. 대단한 저력입니다. 그 오랜 시간 설득을 통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를 얻어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 교수님,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을 안 하면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돋보이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화그룹이고 또 하나는 효성그룹이었었는데요. 그때 한화그룹은 빚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열사와 우량 자산을 매각하면서 빚을 갚는 데 이제 결국은 노력을 집중했는데 1997년에 한화그룹의 그 부채 비율이 1200%였어요. 그것이 3년 만에 130%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거의 없어지니까 다시 살아났죠. 두 번째로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부실화되면서 위기를 겪게 됐는데 그래 계열사 과감하게 정리하자 해서 계열사 숫자를 43개에서 29개로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효성물산이나 효성중공 같은 주력 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계열사를 많이 팔았는데 특히 그 당시에 효성 바스프라는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계열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팔아야 된다. 기업 이익이 많이 나는 그 계열사까지 팔면서 계열사를 구조조정했다. 그러면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정말로 살을 깎고 뼈를 도려내는 그런 어떤 구조조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업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 같습니다. 혁신 없는 기업은 성공하기 힘들 텐데 구조조정이
피할 수 없는 성장통이라면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조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어려울 때일수록 회사와 노동조합의 협력은 필수입니다. 설사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들이 받을 변화나 피해에 대해서 가능한 충분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는 불필요한 비용부터 줄여야 합니다. 얼마 전 대우조선해양이 임원들의 관용차를 경차로 교체했었는데요. 양면 복사, 종이컵 하나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에도 아직 절약할 곳은 많습니다. 지난해 삼성이 삼성정밀 같은 화학계열사 등을 롯데에 매각하고 방위산업체를 한화에 파는 등 대기업 간 연쇄 빅딜이 이뤄졌는데요. 몸집을 줄이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CJ푸드빌이 지난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동남아에서 제과점과 외식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운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경쟁사가 진출하지 않은 동남아 신흥국을 신시장으로 보고 선점 효과를 노린 건데요. 어려울 때일수록 이 필요한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네, 박조은 기자 얘기대로 구조조정의 위기 속에서도 노사 간의 협력과 알뜰한 경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중 한 곳에 저희 국민신문고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차윤희 리포터. 이 시각 국민신문고 현장, 저는 천안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관련 브레이크, 엔진 등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는 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살펴보면요. 벌써 9시 40분이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업이 한창인데요. 제 주변으로는 정말 수많은 근로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한 분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일을 하시다 보면 좀 아무래도 힘든 일이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야간에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든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다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좀 몸은 그래도 피곤하지만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서 보람차다 이런 말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근로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 경기가 다들 안 좋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함께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 멀리에는 또 부사장님이 계십니다. 지금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그러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초도 제품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지 작업하는데 불편한 게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국민신문고의 주제가 바로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요즘에 그 구조조정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 참 안타깝죠. 그리고 뭐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죠. 네. 좀 어떤 점이 좀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구조조정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종업원들이 직장을 떠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한 기업을 이끌어 가시다 보면 아무래도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힘든 점이 많죠. 예, 그러나 이제 제일 문제라고 할까 힘든 부분들은 역시 인력 문제가 제일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그 고급 기술 인력이라든가 연구 인력이라든가 이 관리 인력들이 중소업이다 보니까는 참 고용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점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하시면서 느꼈던 특히나 이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또 짚어주신 것 같아요. 요즘에 이 경기가 참 힘들다 하는데 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잖아요. 예, 저희들은 오히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즉 난국이 헤쳐나가면 기회가 온다는 이러한 뭐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 한 해는 뭐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해서 뭐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그런 그 투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 공격적인 투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늦은 밤까지 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현장에서 차연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제조업체에는 최악의 한파가 불어 닥쳤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두 분께 어려운 질문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생각하시는 한국형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한국형 구조조정은 좀 다른데요. 네. 일반적으로 구조조정하면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적자생존 원칙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구조조정이 네. 된다 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우선 산업구조로 보면은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력이 아주 심각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갑이고 그 밑에서 하청업체로 일하는 중소기업들 을이라 하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위기가 오면은 대기업들의 위기를 중소기업한테 떠넘깁니다. 구조조정을 안 하고 오히려 중소기업만 더 못 살게 군다 하는 네.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지배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기업의 주인들이 이익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자기 이익을 많이 취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덜 주는 그런 어떤 지배구조라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위기가 오면은 근로자 정리하고 위기 떠넘기고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장에 맡기면 오히려 중소기업과 근로자들만 결국 위기에 덤터기를 쓰고 쓰러진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가 기준을 만들라. 그것을 법으로 만들라. 예. 그래서 강제성을 띄이지 그렇지 않고서 시장 자율에 맡기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남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국형 구조조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아주 특별한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전 단지 네. 이제 일단 정부하고 기업한테 앞으로 그 부실 산업 혹은 부실 기업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 필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 그 기초법 구조조정을 규율하는 기초법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당국 혼자서 할 수는 없고요. 금융권이랑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실 기업에 대한 엄밀한 실사를 통해서 옥석을 가려내고 네.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 구조조정을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자구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구적 노력이 어느 정도 일어난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이 부실화된 거는 결국 어느 정도 경영진의 책임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든 아니면 경영권을 매각을 하든 자산 매각을 통해서 어떤 부실화된 자산을 좀 더 그 효율화하고 또 재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년기획 첫 번째 시간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소감 어떠셨는지요? 예, 뭐 정말 우리 경제 살아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위기는 혼자 맞으면 위기지만은 같이 맞으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기업, 정부, 국회 모두가 힘을 합치면은 오히려 이 지금 다 같이 쓰러져 있는 경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차원에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들은 고통 전가에 급급하지 말고 오히려 근로자들 끼얹고 같이 위기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예. 대안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인데 배가 침몰하면 선원부터 이 승객부터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근로자부터 내보내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정부는 책임 회피하지 말라. 기업 자율에 맡긴다.
금융기관에 맡긴다. 그러지 말고 구체적인 구조조정 개혁안 만들어서 빨리 법제화하는 것이고요. 국회 직무유기입니다. 법안 놓고 지금 싸움만 하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고 법안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통과시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학석에서도 짤막하게. 예, 일단 간단하게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 산업에 묶여있는 어떤 자원을 좀 더 생산성이 높은 자원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비용은 그 노사정이 잘 합의를 통해서 나눠야 되는 거고 일방한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는 예상치 못한 많은 복병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관 협력과 노사정 협력이 가장 기초가 되는 구조조정, 또 위기가 닥쳐서 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미리 이루어지는 구조조정,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국민신문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제품 161개가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샤오미가 가격이 많이 저렴하니까 너무 뒤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예전에는 그랬는데